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중국도 전투기를 직접 또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 역량을 비교하는 것은 맞아요. 의미가 없고요. 네. 항공기의 생명은 엔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엔진을 베껴서 이제 자기네들 장착을 했는데 그것이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스텔스 기능으로 F-22를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이 맞습니까? 진짜 그 레이더로 잡아보면 F-22 전투기가 무슨 새 한 마리 정도 크기로밖에 안 잡히고 그게 맞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레이더의 원리는 전파를 쏴서 반사된 걸 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물건은 많은 반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 적은 물건은 아까 말씀하신 새나 골프공 뭐 이런 것들은 적게 작게, 반사가 돼서 레이더에 희미하게 잡힐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레이더에 잡히게 한다면 레이더가 까매지겠죠. 아, 그러겠네요. 작은 새, 구름 뭐 온갖 것들을 잘 잡게 한다면 네네네. 그러면 레이더에서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많은 녀석. 아, 빨리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좀 어느 정도의 그 전투기라면은 잡히는 그 정도의 규모. 네네네. 이런 것들로 다 저희는 그걸 스레시홀드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맞춰 놓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야 쓸데없는 것들이 안 잡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잡혀 놓기 때문에 스텔스 항공기들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 대신 가까이 오면 잡히게 되죠. 가까이 오면. 왜냐하면 멀리 있을 때는 적게 보이는 것을 레이더로 잡지만 들어오면 이 녀석이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까이 들어오면 잡히겠지만 멀리서는 안 잡히죠. 드론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드론. 네네네. 우리 얼마 전에 뭐 서울에 이렇게 왔던 드론도 멀리서부터는 그거 못 잡죠.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점점 그 멀리 있을 때보다는 좀 크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뉴스 기사 보면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슨 스텔스 무슨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 항공까지 그냥 갔다 와도 모르는. 그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겠네요. 그러면 스텔스 기능이 있다면. 가능하죠. 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뭐 이렇게 레이더 잡는데 그 뭐 바로 위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어디에 적의 레이더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좀 피해 가면서 간다라고 하면 소리 없이 갈 수 있다. 네. 톰 크루즈처럼 이렇게 레이더 피해서 가고. 톰 크루즈 매버릭처럼. 그런 매버릭처럼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스텔스기는 아, 네. 네. 그냥 편안하게 가도 되나요? 편안하게 가도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차 타고 가듯이 이렇게 가도 되는. 그 대신 레이더 기지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면 예. 이 중간 정도로 가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혹은 또 멀리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스텔스 항공기들은 폭탄이나 주로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한 3-40마일 정도에서 가깝게 들어가서 한 30마일, 20마일 뭐 이 정도에서 쑥고 빠져버리는 한 30마일이라고 하면은 3824 한 5km 정도.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 한 멀리서 한 멀리서 이렇게 쑥고 들어가죠. 걔들도 나름대로의 그 생존성 보장이 필요하니까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네네. 그러나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전혀 모를 수 있다.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탑건 매버릭에 빠져가지고 네. 사실 그 영화 보고 이 조이스틱 이런 것도 샀거든요. 그 전에 막 에이스 컴뱃 집에서 이걸로 하다가 안 되겠다. 네네. 나도 톰 크루즈처럼 해야겠어요. 스틱이 필요해. 그러니까 스로틀 사고 막 집에서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신기한 기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6세대 항공기인가? 그래서 막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5세대나 막 그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그런 기동을 하는 비행기들은 러시아 항공기들인데요. 코브라 기동이라고 해서 예. 거의 뭐 항공기가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기동인데 그러니까요. 그 기동을 왜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이더에는 어느 정도의 그
것이 잡혀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속도가 얼마 이상인 녀석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기동을 하게 되면 안 잡힐 수 있죠. 아, 저게 그냥 낙엽인지 비행기인지.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투를 조종사로서 전투를 한다라고 하면 예, 예, 예. 그런 기동을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 기동을 하는 건 미친 짓 그 아니겠습니까? 남의 비행기 위로 이렇게 배면 비행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 매버릭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제 이 학생을 좀 이렇게 골려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뭐하러 여기까지 들어갑니까? 멀리서 얘를 잡아서 먼저 쏘고 달아나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실전에서. 네,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어떤 주로 이제 수호위 계열 항공기들이 그런 뭐 코브라 기동이라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머리를 들고 거의 정지대한 속도로 가는데 그런 기동을 어디서 써먹겠습니까? 훈련할 때 멋있게. 네, 멋있게 그 쇼플라이트 이런 데 아니면은 실제로 전투 기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동은 써먹을 때가 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투기 조종사인데 네네네. 그거를 왜 그 짓을 하고 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영화에서처럼 훈련할 때 막 네네. 이렇게 배면 비행하고 남의 네. 비행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은 영창 갑니까? 그렇죠. 아, 예. 그건 위험한 행동이고 아, 네네.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항공기 앞으로다 중국 항공기가 비행기. 그거는 위협 기동입니다. 일부러. 근데 이제 남이 나라 영공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버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공해상에서 그런 기동을 하면 이거는 위협 기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물며 탑건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기동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학생을 어떤 놀려주거나 영화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는 영화니까. 것이죠. 톰 네네. 크루즈니까. 뭐 그렇습니다. 맨손으로 비행기도 매달리는데.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방금 러시아의 수호위 계열 아마 말씀해 네네. 주신 것 같은데 러시아도 전투기를 잘 만들잖아요. 수호위 네. 계열. 날개가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는 네네. 전투기도 있더라고요. 소위 47.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술적으로. 그게 이제 뭐 그 다른가요? 앞에 있는 거를 카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카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서방 항공기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주면은 항공기가 기동이 잘 됩니다. 기동 성능이 뛰어나게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좋았으면은 많은 전투기들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앞에가 있다는 것은 요즘 이제 5세대 그 저피탄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네. 매우 불리하죠. 매우 불리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항공기가 이렇게 거꾸로 V자 형태로 다 들어가 있는 걸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그 비행기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 뭐 차세대 차차세대고 뭐 미국도 할 수 없고 막 이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 예를 든다면 전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초고속으로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렇게 카나드 자체를 역 V자형으로 다 만들지만 대부분 지금 그 중국의 젠 계열 젠 20인가요? 네. 그것도 그 앞에 카나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이제 기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기가 길고 하니까 기동 때문에 그렇게 앞에 답니다. 중국도 전투기를 직접 또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전투기 생산 능력이라든지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를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생산 역량을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그거는 뭐 라인만 여러 개 깔면은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항공기의 질적인 어떤 성능이 어떠냐 그거는 사실은 중국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지금 최근에 나온 젠 20, 젠 31들이 미국 F-35의 그 데이터를 해킹해서 그래요? 개발을 한 스텔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그 유튜버들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아주 그 성능이 안 좋은 스텔스 능력을 가졌다. 스텔스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생명은 엔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엔진을 러시아 엔진을 베껴서 이제 그 자기네들 장착을 했는데 그것이 성능이 안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그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 뭐 젠 20이라든가 젠 31에 대한 대량 생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 중요한데, 근데 KF21도 아직 엔진은 국산화가 아직은 예. 국산화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개발을 한 것이 네. 국산화일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나라 것을 갖고 와서 우리가 또 국산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생산만. 네. 네. 생산만 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우리 부품가 생산한 부품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사실은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거는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비행기 전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엔진을 개발하는 게. 네, 엔진을 개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엔진을 개발하면 어떡할 겁니까? 갖다 붙여야 되는데 붙일 항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발해 봤자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보면 새로운 항공기를 만들면서 같이 엔진도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가죠. 왜냐하면 그 엔진 크기에 따라서 항공기 설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50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작죠. 예. 지금 우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 미국의 그 GF414 엔진인데 네. 그거는 이제 최대 추력이 22,000파운드인데 네. 거기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엔진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완전 그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F414 엔진은 국산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30% 중반대 그 정도의 그 부품을 우리 부품을 넣어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KF21을 양산을 할 때는 그 엔진은 미국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를 받아서 네. 우리나라에 와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을 하되 한 40% 정도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부품을 넣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6년이 KF21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상용화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전 배치? 초도 양산 전력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도 양산 전력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내년에 한국항공이랑 네. 초도 양산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러면은 양산용은 아닌 거고 한국항공우주랑 내년에 계약을 네. 해서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시험을 하기 위한 항공기 6대를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산을 하는 거는 내년에 계약을 해서 26년 후반에 1호기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양산 1호기. 네. 지금은 시험용 6대. 네네. 항공기는 예. 처음에는 설계를 하고 예.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KF21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6대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전투기를 가지고. 네.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설계를 할 때 얘는 이러한 성능이 나와야 되라고 네. 이미 어떤 저희는 그걸 요구 성능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 성능을 가지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면서 정말 그 성능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항공기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기상적인 조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조건 때문에 한 4년에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무장도 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도 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험을 하는 기간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보니까 KF21이 쌍발 엔진이죠. 네네. 엔진이 2개인 거. 네네. 원래 그 검토할 때 이거 단발로 할 거냐 쌍발로 할 거냐 네. 그것도 고심이 좀 많았다고 하던데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단발이면 네. 단발 항공기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단가가 싸진답니다. 엔진 하나만 네, 들어가니까. 엔진이 하나만 들어가니까 단가가 싸지면서 설계도 좀 쉬워지죠. 예. 설계도 좀 쉬워지는데 이제 엔진이 두 개가 되면 단가는 엔진이 두 개가 되니까 비싸지면서 엔진 두 개를 싱크로나이즈 시켜야 되거든요. 아, 두 개를 같이 네. 동조화. 네, 동조화 시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쪽 추력이 많아졌을 때 똑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추력이 항상 똑같을 리는 없죠. 조금씩 다른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쓰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은 추력이 동시에 나올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설계하는 것이 복잡해지고 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군이 투 엔진을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투 엔진이 되면 항공기가 커지면서 무장을 많이 달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혹시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하늘에 올라가서 네.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도 한 개의 엔진 가지고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건 가장 중요하게 본 건데 뭐냐면 엔진을 두 개를 달기 때문에 항공기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안에 공간이 좀 많아집니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무장도 할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항공 전자장비 늘 공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확장성, 그다음에 안전도, 그다음에 무장 장착 능력 이런 것 등등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 공군이 투 엔진을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은 좀 많이 들어가죠. 향후 확장성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네. 그러면 쌍발 엔진이 맞겠네요. 그리고 예. 속도도 더 빠른 거예요, 쌍발 엔진. 그렇죠. 두 개를 달았다고 해서 꼭 더 빠르다 이것은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엔진을 두 개 달면 당연히 항공기는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짜리 엔진이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더 많은 좀 속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네. 지금 KF-21이 그 단좌형, 복좌형 그러니까 네. 조종사가 2명 탈 수 있는 거, 1명 네. 탈 수 있는 거 다 같이 개발이 되고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 이유는 이제 조종사 훈련 목적 때문에 네네네. 조종사의 훈련 목적 때문에 이제 공군에서는 그 복좌형 예. 2명이 타는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대부분 단자형으로 요즘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타는 비행기고. 네. F-35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혼자 타는 비행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 상당히 그 쓸모가 있겠더라. 네. 복자형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한 2030년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인기는 KF-21, 네. 무인기는 우리나라에서 또 무인기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 드론 같은 거. 네, 이렇게. 드론 같은 거를 그 윙맨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KF-21이 그 리더로 다 가운데서 딱 가게 되면 뒤에 후방 좌석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면서 소위 그 상황 인식, 예. 적이 어디 있고 너 무슨 임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뒷좌석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단순히 그 조종사 교육 말고도 앞으로도 써먹을 때가 대단히 많겠다. 네네네. 그래서 잘 개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윙맨이라고 해서 지금 호위라고 해야 되니까 엄호하는 비행기들 네. 같이 붙는데 그거를 나중에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인기까지 같이 이제 컨트롤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도 염두에 둔. 그렇습니다. 네. 그 탑건 보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통신이라든 막 이런 거 담당하고 막 이런. 원래는 둘이 이제 타게 되면 뒤에 앉은 사람은 그 전방석이라고 하는데요. 앞은 예. 전방석, 뒤는 후방석이라고 하는데 네. 전방석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교관이 통상 타거나 네. 아니면 뒷좌석에 앉는 사람은 웨펀 오피서라고 해서 예.
무장을 발사하거나 적기를 탐색하거나 하는 주로 무장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F-15는 항상 2명이 타거든요. 네. F-15K는 그 뒤에는 웨폰 오피서들이 탑니다. 웨폰 오피서들. 그 뒤 혹시 뒷사람 안 타고 혼자 가면은 혼자 가도 문제는 안 됩니다. 혼자 가도 쏠 네. 수는 있는 거예요. 네, 혼자 가도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그 전문성을 위해서 뒤에다가 오롯이 이제 그것만 하도록 하고 전방석에 있는 사람은 순수히 그 온전히 그 비행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나눠서. 분담해서 나가는 그런 비행기죠. 재밌습니다. 이게 전투기 이야기가 뭐 기술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산업적인 의미, 네, 또 네. 국가적인 의미도 어떻게 갖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